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는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의사가 아닌 분들은 듣지 않으시는 게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기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용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요새는 이제 피곤도 하고 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별로 이제 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지혈증과 마그네슘이라는 건데, 음, 그, 여기서 고지혈증이라는 건 하이퍼트리그리스데미아, TG 레벨이 높은 거하고 이제 마그네슘 레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TG가 높은 마그네슘 레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인지 코잘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오늘 알려드린 논문은 이것이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논문이에요. 2018년 11월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인슐린 메타볼리즘이라든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엔자임 액티비티 코팩터, 그다음에 머슬 컨트랙션, 그다음에 뭐 뉴로트랜스미터라든가 이뮤 시스템 같이 이런 여러 가지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그네슘 결핍에 있어서 또 증상들이 또 광범위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이제 마그네슘과 이제 연구된 게 마그네슘하고 당뇨병, 마그네슘하고 고혈압, 이제 마그네슘하고 두통 같은 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로 지금 거의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우리가 많이 보는 당뇨병 환자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당뇨병이 되기 전에 마그네슘 결핍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인슐린이라든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론 그것이 다 100%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당뇨병 유발하는 길을 촉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도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있으면 인슐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되는 역할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에서 마그네슘 흡수가 저하가 된다든가, 또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배설이 증가된다든가 해서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비셔스 사이클을 돌거든요. 결핍이 오면은 당뇨병 유발되고, 또 이미 당뇨 전 단계라든가 당뇨 때가 되면은 또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고 마그네슘 배설이 증가돼서 또 하이퍼마그네세미아가 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뱀의 꼬리처럼 비셔스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학조사라든가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를 보게 되면은 비만한 사람일수록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이상지혈증이 있을 때, 특히 TG 레벨이 높을 때 마그네슘 결핍이 상당히 밀접하게 동반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혈중 TG 레벨이 높을수록 마그네슘 결핍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러면 TG 높은 거하고 마그네슘 결핍이 그냥 어소시에이션이냐, 연관이냐, 아니면 마그네슘 결핍이 심해서 TG가 높아진 거냐, 아니면 TG가 높아서 마그네슘 결핍이 심한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연구자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연구자들이 마그네슘 하이퍼티지네미 할 때 마그네슘 결핍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서제스션 했어요. 물론 100% 모든 사람이 찬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원투가 있죠. 일리가 있고, 이 지금 현상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게 맞을 가능성이 꽤 커요. 맞겠죠. 맞는데 이제 이게 100% 설명 안 하겠지만, 보시게 되면 일단 마그네슘의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6번째로 많은 미세원소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70kg 성인을 놓고 볼 때 마그네슘 한 28g 정도 되고요. 이제 이것도 거의 거의 인트라셀룰라 아이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본의 60%가 있어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전체 마그네슘의 분포가 60%가 본에 있고, 한 39%가 스켈레탈 머슬하고 소프트 티슈에 있어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충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블러드 레벨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블러드 레벨로 쟀을 때 마그네슘은 보는 게 사실은 전체 토탈 바디의 마그네슘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블러드 마그네슘이 있는 것이 실제로 액션을 하는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재는 게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블러드를 또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블러드 안에서는 약 50에서 59%가 프리 마그네슘으로 존재해요. 이게 이제 바이오 액티브 마그네슘인데 그 어디 바인딩 돼 있지 않고 그냥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전하 그러니까 이온화된 마그네슘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약 30%가 알부민 바운드예요. 그래서 뭐 모든 그런 어떤 알부민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버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부민이 블러드 내에 있는 전체 마그네슘의 약 30% 정도를 지가 가지고 다녀요. 알부민 바운드가 많이 될수록 호르몬도 그렇지만 이런 마그네슘도 바이올로지컬 이넥티브해져요. 이 때문에 알부민 바운드가 많으면 바이오액티브한 것이 줄어들어서 좋지 않고 알부민 바운드 거꾸로 너무 많이 유리가 되게 되면은 또 바이오액티브한 마그네슘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또 그것도 좋지는 않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한 10% 정도가 이제 네거티블리 차지드 아이온으로 사이트레이트라든가 포스페이트라든가 설페이트하고 이제 같이 바인딩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본도 아니고 스켈레톤 머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러드에 있는 거고 그 블러드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재는 거는 이제 프리 마그네슘을 재요. 그래서 이 프리 마그네슘이 즉 바이올로지컬 액티브 마그네슘이 높으면 그걸 우리가 톡시시티라고 그러고 낮으면 디피션시라고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천천히 낮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어떻게 TG가 마그네슘에 영향을 줄까라는 논문인데 다이베톨로지아 2018년 11월 13일 날 나왔는데 원문은 Increased non-acidified free fatty acid levels reduced blood magnesium in hyper-triacylglycerolemic states via direct binding of the NEFA to magnesium인데 이제 특징이 유럽 사람들은 이게 정통 영국식을 쓰는데 트리에실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TG는 트리글라이세라이드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화학명대로 트리에실글리세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TG하고 그다음에 유리지방산이 어떻게 마그네슘 레벨을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굉장히 연구가 잘 된 연구라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TG 우리가 흔히 중성지방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TG는 그 중성지방이라는 건 뉴트럴 리피드라는 얘기거든요. 뉴트럴 리피드는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을 말하는데 그건 콜레스테롤 에스터도 뉴트럴 리피드고 뭐 TG도 뉴트럴 리피드. 그러니까 중성지방이라는 말은 미스노머라고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명칭이고 TG는 그냥 TG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국민건강 그 검진대도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중성지방이라고 쓰지 않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한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이걸 TG가 중성지방으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명칭을 고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 TG라 부를게요. TG는 정식 화학명은 트리, 에실, 글리세롤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세 개의 패티애시드하고 글리세라이드, 이제 알코올 성분이죠. 이게 합쳐진 걸 말하는데 글리세라이드가 헤드고요. 그다음에 각자 체인의 길이가 서로 다르고 종류가 다른 이런 지방산 세 개가 이제 얽혀져 있어서 에실기가 세 개가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그 다음에 글리세라이드라 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정식 영국에서 나온 쪽이나 유럽에서 나온 책들은 TG라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 TH라고 불러요. 타지, 이렇게 타그라 부르죠. 근데 뭐 어떻게 부르나 마찬가지죠. TG는 트리에실 글리세롤, 이것은 세 개의 패티애시드와 한 개의 글리세라이드 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TG는 세 개의 이론적으로는 세 개인데 실제로는 세 개는 아니고 두 개, 3개를 내놓는데 나머지는 흡수가 되는데 간으로. 하여튼 뭐 보게 되면은 지방산 세 개와 글리세라이드로 되어 있고 중성지방 이제 TG에서 이제 유리지방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TG는 분해되면은 여기서 유리지방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뭘 갖고 있냐면 쥐 실험하고 사람 실험을 독립돼서 했고 또 하나는 플라스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를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는데 굉장히 이걸 뭐라고 그러나 영어로 아주 우아하고
이거 그레이스풀이라고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잘된 연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그래서 일단 쥐 실험 한번 보시면은 식후 중성지방, 이게 중성지방에 썼지만 식후 TG와 프리마그네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쥐한테 올리브오일을 이제 튜브로 해서 먹였어요. 그 다음에 한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지날 때 요 파란색 사각형 라인은 플라즈마 트리에실 글리세롤의 농도인데 뭐 먹으니까 당연히 피크 타임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때 재밌는 거는 빨간색 원은 플라즈마 마그네슘, 즉 바이오액티브, 언바운디드, 그러니까 프리 마그네슘 레벨을 쟀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레벨은 이 정도 높았다가 점점 떨어져서 TG가 하이 레벨일 때, 피크 레벨일 때 마그네슘 가장 낮은 레벨까지 갔다가 TG 레벨이 다시 떨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8시간 정도의 마그네슘 레벨이 다시 올라가서 자기 원점으로 돌아가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플라즈마 TG 레벨과 플라즈마 프리 마그네슘 레벨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요것만 잰 게 아니라 두 번째로 G 실험인데 플라즈마에서 식후 지방산 농도를 재고 또 프리 마그네슘 농도를 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G에서 프리패티에시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TG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면 밥을 먹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쥐한테 강제로 먹인 후에 이렇게 이제 플라즈마 NEFA 레벨 이게 유리지방산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마그네슘 레벨은 노멀 레벨에서 점점 떨어져서 플라즈마 NEF 레벨이 피크 타임일 때 마그네슘 레벨은 가장 낮은 저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NEFA가 떨어지면서 마그네슘 레벨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쥐에서 오일을 먹였더니 기름을 먹여서 쭉 시간별로 보니까 TG 레벨이 올라갈 때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TG 레벨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마그네슘 레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고 이것도 또한 유리지방산도 마찬가지고 유리지방산이 제일 최고 농도 돌아왔을 때는 역시 마그네슘 혈중 바이오액티브 마그네슘 레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 헬시 피플 이제 그냥 병이 없는 자원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크림을 갖다가 이제 먹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 파란색은 플라즈마 TG 레벨이거든요. TG 레벨이 2hour, 4hour 때는 쭉 피크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6시간, 8시간 쭉쭉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 레벨은 역시 G하고 비슷하게 예측한 대로 플라즈마 TG 레벨이 가장 피크 타임에 도달할 때 가장 떨어졌다가 물론 G는 완전히 이걸 거울상을 보여줬지만 사람은 좀 달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슷한 레벨을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TG 레벨이 높을수록 플라즈마 바이오액티브 또는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NEFA 유리지방산을 봤는데 역시 보게 되면은 파란색 보시게 되면은 크림을 먹은 다음에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할 때 점점 레벨이 피크 타임이 올라가고 이제 6시간 정도 피크 타임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크 타임이 요 정도 됐나 보죠. 대사가 빠른 사람 4시간, 우리나라처럼 그 지방질을 먹으면 대사가 되게 늦게 되는 사람들은 제 실험했던 기억에 따르면 한 10시간까지도 이게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리피드 레벨이 하여튼 그 하이 오일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보시게 되면은 요건 서양인 대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봤고 이거는 유리지방산 농도고 요 빨간색은 마그네슘 레벨이에요. 그래서 G하고 약간의 패턴은 그러니까 G하고 정확 그 디테일에서는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거울상을 보였다는 거죠. G나 사람이나 TG 레벨이 올라갈 때 가장 피크 타임일 때 마그네슘 레벨이 저점을 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될수록 마그네슘은 다시 노말로 가고 자기 워낙 평상시대로 가고 역시 TG도 평상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어떤 기전인지 여기까지는 어떤 기전인지 모르지만 TG나 NEF 레벨이 높을수록 마그네슘 레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후 세럼 토탈 마그네슘 변화였어. 아까는 아이오나이즈드 마그네슘 또는 바이오액티브 마그네슘 또는 언바운드 마그네슘이잖아요. 예, 그거는 확실히 쭉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거는 그냥 토탈 마그네슘을 쟀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 전체 그 마그네슘의 블러드 풀은 똑같은데
프리폼이 많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프리폼이 변한다는 건 뭐죠? 알부민 바운드 된 것이 TG 레벨이 제일 높을 때는 알부민 바운드가 가장 높았고 그 알부민 바운드가 돼가지고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가장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밌는 이제 그 이 사람들 재밌게 드디어 이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은 보통 프리폼으로 있거나 알부민 바운드로 있거나 아니면 10% 정도가 그 음이온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방산이 프리 마그네슘을 변화시킬까 해서 이 사람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건 이제 피지올로지 버퍼 바깥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BSA가 뭐냐면 보바인 세럼 알부민이죠. 이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부민 농도를 점점 높이면요. 그 버퍼 안에 있는 마그네슘 컨센트레이션 쭉 떨어져요. 즉 알부민 바운드가 많다는 거죠. 알부민을 많이 줄수록 마그네슘이 알부민에 갖다 들이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만하죠.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fat free BSA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바인 세럼 알부민하고 할 때 아예 팻을 없게 해놓은 다음에 이 알부민 레벨을 올렸거든요. 보바인 세럼 알부민 레벨 쭉 올렸더니 마그네슘 콘센트레이션이 전혀 안 떨어졌어요. 이 프리 마그네슘이.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알부민 증량할 때는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쭉 떨어졌다는 건 알부민하고 바인딩이 됐다는 건데 지방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알부민을 증량할 때는 알부민이 아무리 줘도 프리 마그네슘 레벨은 줄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알부민하고 바인딩 될 때는 마그네슘이 알부민하고 1대1로 바인딩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방산이 꼭 매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마그네슘, 지방산, 알부민을 봤을 때 이렇게 알부민 따로 마그네슘 따로 해서 잘 붙질 않아요. 그럴 때는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꽤 높은 거죠.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브 마그네슘. 우리가 원하는 마그네슘 레벨이 꽤 되는 겁니다. 혈중 마그네슘이. 그런데 여기다가 지방산을 확 뿌려넣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지방산, 알부민의 세 가지의 중합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프리 마그네슘은 여기선 7개였는데 여기선 3개밖에 안 되죠. 즉 알부민만 있을 때는 마그네슘과 알부민이 잘 붙지 않아서 프리 마그네슘 농도가 좀 있지만 여기다가 지방산을 뿌리게 되면은 지방산하고 알부민하고 마그네슘 중합체가 생기면서 실제로 액션을 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는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많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밝혀냈어요. 이 실험 한 가지 빼먹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뺐어요. 이거는 어차피 그 실험의 대의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TG 레벨이 어떻든 간에 높아지는 거, 프리 패티시 레벨이 어떻든 간에 높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알부민을 결합시켜가지고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지혈증 환자, 비만 환자,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레벨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그 기전을 밝혀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만과 TG 한번 보시면 비만할수록 혈중 프리 마그네슘이 낮죠. 프리 마그네슘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차지를 띤 아이오나이즈드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TG하고 NEFA 농도, 즉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을수록 혈중 프리 마그네슘 레벨이 낮아져요. 이것도 아까 보셨죠? 쥐 실험이나 사람 실험이나. 그 다음에 NEFA는 유리지방산은 마그네슘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프리 마그네슘 농도를 낮춰요. 이게 마지막 실험을 보여드린 거죠. 직접 결합해서 알부민하고 갖다 들이붙으면서 프리 마그네슘 농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즉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는 혈중 지방산을 높이는 모든 환경은 마그네슘 디피션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환경이 뭐냐? 술이에요. TG 레벨 높아지는 거거든요. 술, 과식, 비만, 그 다음에 또 베타 아고니스트, 치료제로 쓰는 베타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코티졸. 그러니까 염증 내지는 분노, 짜증, 뭐 이런 흥분 이런 상태들이 오래되는 거죠. 이게 만성 짜증이잖아요. 이런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퍼스팅, 공복을 너무 오래 유지하는 거, 뭐 금식,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TG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TG 레벨이 올라가고 또는 프리 패티 애시드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전에 의해서 혈중에 있는 바이오 액티브한 마그네슘 레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지혈증이 많이 동반된 당뇨병에서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마그네슘 전 잘 안 재지만 왜냐면 떨어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환자분들한테 마그네슘을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마그네슘이 많은 쪽을 가르쳐드리긴 하는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마그네슘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비타민 D도 떨어져 있고 당뇨병 환자는 뭐 하여튼 안 떨어진 게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상지혈증 하이퍼티지네미아가 동반된 당뇨병에서는 하이퍼마그네슘이 오는데 이 기전이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아마 확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로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비만, 이상지혈증,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TG가 증가되어 있는 질환에서는 마그네슘 결핍의 증상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후를 파악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블러드 레벨 재시고 거기서 확진이 되게 되면은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확진이라는 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블러드 레벨을 보는 게 아니라 증상만 있어도 거의 확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전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TG 레벨이 높은 환자들, 비만, 이상지혈증,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자를 면밀히 보고 또 물어보고 증상을 주의 깊게 캐치해서 그 사람한테 마그네슘 결핍이 있다면은 당뇨가 좋아지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마그네슘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의 증상은 너무나 티피컬한데 또 베이그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이렇게 한 티피컬한 게 있는데 안면 근육이나 이런 눈이나 이런데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엄지손가락 쪽에 이런 손가락이 탁탁탁하고 실룩실룩 되죠. 파시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잔떨림, 파시큘레이션 요거 탁 떨려요. 물론 모든 안면 근육 떨림이 그건 아니라 너무 심하고 반응이 없게 되면 신경과를 보셔야 이제 보내드려야 되죠. 그다음에 다리나 팔에 쥐가 나죠. 뭐 자다가도 쥐가 나고 막 그다음에 어디 걷다가도 발가락 살짝 꼬부리면 막 쥐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팔다리 힘이 없다고 그러지 레살지라고 그러죠. 막 그냥 피곤하고 그다음에 퍼티그 그다음에 팅글링 센세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퍼세지아 이상 감각이 있죠. 그래서 다리나 발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든가 또는 팅글링 센세이션 또는 란시네이팅 페인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에 이제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이게 그거를 너무 신경 써서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경 써서 그렇겠지만 이게 마그네슘 결핍인 경우가 많고요. 가슴이 벌렁벌렁되고 이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정기적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는 스테빌러티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이 되게 되면 PVC라든가 PAC 같은 그런 부정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땐 가슴이 가끔 타키카디아 덜렁덜렁 된다든가 아니면 건너뛴다고 그래. 퉁퉁 쿵 쿵 이런 식으로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주 무조건 피곤하고 식욕없고 미식거린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냥 아유 뭐 그러겠지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마그네슘 결핍은 탈수하고 관련이 깊어요. 여름에 많이 오는데 탈수가 되면 마그네슘 결핍이 같이 동반되고 지금 제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말씀드린 이 모든 증상은 사실은 탈수예요. 왜냐하면 물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뭐 하면 또 마그네슘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 증상 거의 탈수 증상과 같이 와요. 또는 탈수가 없어도 지나친 편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티지네미아가 있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 탈수가 있어서 오면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하시는데 탈수도 없고 멀쩡한데 오히려 환자가 좀 비만하고 전혀 잘 먹은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절대적인 마그네슘 레벨은 똑같지만 프리 액티브한 마그네슘 레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TG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편두통, 헤드에이크 잘 와요. 그래서 헤드에이크하고 DMA의 관계는 거의 이제 치료적 단계가 있는데 미국 신경과학회에서는 편두통인 경우에 마그네슘을 하루에 300에서 600mg 정도를 보충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M 같은 경우에도 각 나라 협회마다 좀 다르지만 마그네슘을 꼭 환자분들한테 모자라지 않게 섭취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좀 마그네슘 혈압도 저하시키고 좋죠. 그래서 이런 9가지 증상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자들 가끔 이게 쥐난다 뭐한다 이거 이제 옛날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거. 근데 많이 이제 저도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지식이 많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실룩실룩된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거 이제 일반인도 많이 좀 알게 돼서 그건 참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9가지 증상을 의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9가지만은 아니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우리 환자들 마그네슘 결핍이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결핍의 증상이 있고,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증상하고 그다음에 블러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하는데 정상은 1.7에서 2.2mg per 데시리터인데 그것도 이제 랩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죠. 근데 대개 1.2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되면은 레벨러가 아닌 이상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루틴으로 마그네슘 잴 필요는 없지만 당뇨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지혈증이라든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레벨을 좀 재는 게 좋고, 고혈압인 경우에도 처음에 마그네슘 레벨을 좀 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루틴으로는 재지 않고 약간 좀 의심된다 할 때는 재는데, 사실은 이 마그네슘 농도를 제가 루틴으로 재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그네슘 레벨이 노말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마그네슘을 방출해가지고 블라드 레벨을 유지시켜 놓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조직의 마그네슘이 없어지는 거죠. 근육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하트 머슬의 마그네슘 뭐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트위칭, 그 다음에 파스큘레이션, 트레머, 그 다음에 팔피테이션, 뭐 아리스미아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데 레벨이 노말이라 해서 아니구나 하지 마세요. 이 블라드 레벨은 전체 티슈의 레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레벨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인 건 맞지만 레벨이 노말이라더라도 좀 전에 보여드린 증상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고 혈중 농도는 정상이라도 저하를 의심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치료는 어큐트 치료야 뭐 IV로 놓는 거지만 그렇게 어큐트하게 떨어진 경우는 없고요. 되게 점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가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너무 천천히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 결핍을 치료해 주게 되면 내가 아팠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디센스타이제이션, 그 시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디센스타이제이션이 되는 게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제 마그네슘 보충제하고 음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늦잖아. 저게 회복이 좀 늦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슘 보충제를 딱 하게 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제는 이제 300에서 600mg per day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마그네슘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마그네슘 설페이트, 마그네슘 옥사이드 다 막옥사이드 뭐 이런 게 다 설사제잖아요. 하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그네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설사 방지를 위해서 300mg을 3번 분복하게 100mg씩 3번 드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치료 권장량은 300에서 600mg per day를 며칠만 먹게 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떨린다든가 아니면 팔피테이션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수가 있어요. 진단만 제대로 해주면은.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방법은 평소에 좀 당뇨 환자라든가 뭐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상지혈증 환자들이 이런 거 이거는 뭐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당뇨에 좋은 음식이고 그다음에 뭐 다 좋은 음식이죠. 일단은 해산물이 있는데 넙치, 광어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대구, 굴, 조개 같은 거에 이제 마그네슘도 많고 아연도 많고 해서 권할 하고요. 렌틸콩, 콩, 레듐이라고 돼 있어요. 레듐이라는 그 콩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풋콩, 그다음에 완두콩 이런 그 안에도 마그네슘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식단에 좀 넣어드리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제일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아몬드, 그다음에 땅콩, 그다음 피넛버터, 그다음에 호두 등 견과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당뇨 환자한테 견과류를 권하고 그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견과류를 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고단백이고요.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고 섬유질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그네슘도 많아서 인슐린 대사, 당 대사도 좋고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셔도 되는데 칼로리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칼로리는 높아요. 그러나 이걸 먹게 되면 식욕이 안 나기 때문에 별로 전체적인 토탈 칼로리는 별로 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아서 오히려 대사증후군한테 이런 경우를 먹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 좋아진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권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금치는 좋은데 이제 요산이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초콜릿,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도 많고요. 에스프레소 커피, 그러니까 거르지 않은, 늘 콜레스테롤 입장에서 볼 때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쁘지만 마그네슘 입장에서 볼 때는 에스프레소 커피도 괜찮은 걸로 돼 있는데, 뭐 마그네슘 섭취하려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반대급부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새겨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특히 대사증후군, 당뇨병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환자들이 보통 왔을 때 아주 증상이 모호하고 전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근육통이 있고 뭐 온몸이 다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신다, 그냥 뻐근하다, 힘이 없다 이런 거 보면은 대개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큰 병이 아니면 탈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겨울철에도 탈수됩니다. 입 벌리고 자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많이 나가요. 여름철엔 탈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킨터그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 있죠. 또 스킨 배리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베퍼레이션으로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의외로 탈수 많아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근육통. 그다음에 비타민 D 결핍 무진장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많은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나라일 거예요. 30인 이상의 성인,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 남녀 합쳐서 90%가 비타민 D 결핍이고, 여자는 95% 비타민 D 결핍으로 돼 있어요. 서양인은요, 유럽 쪽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전체 성인 인구의 25%도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린 90%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많은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 바로 근육통하고 전반적인 무기력이거든요. 마그네슘하고 꽤 겹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마스크드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TSH가 10이 아니더라도 5에서 10 정도 되는 경우인데 근육통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디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같이 오는 게 비타민 D 결핍이고 같이 오는 게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디피션시, 바이타민 D 디피션시, 그다음에 하이퍼사이로디즘 이 세 가지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언제 또 같이 동반되냐면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나 하이퍼티지네미아 때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환자 쪽에서는 안 그래도 근육통이 있는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근육통이 생긴다라는 게 완전히 선입견으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본인의 페인이 주관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스타틴에 의한 마이알지아는 사실 스타틴 자체의 마이알지아는 거의 굉장히 적고 없진 않지만 실제로는 마그네슘 디피션시, 그다음에 바이타민 D 디피션시, 그다음에 하이퍼사이로디즘 때 올 수가 있어요. 특히 하이퍼사이로디즘이 교정 안 된 상태에서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스타틴에 의한 마이알지아가 더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TSH는 그 하이퍼리피데미아 페이션트한테 처음에 워크업 할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이퍼리피데미아 페이션트 중에 5% 정도는 하이퍼타이로이드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한 상태로 환자한테 약을 주게 되면은 하이퍼리피데미아도 잘 안 떨어지고, 왜냐하면 TSH가 그렇게 높은 하이퍼사이로즘 때는 교정이 안 돼요. 아무리 스타틴을 줘도 LD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하기 덤태기로 마이알지아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심하면 마이오패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스페셜 프로그로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진료실에 이런 사람이 왔다. 근육통과 무기력. 그럼 네 가지를 꼭 보세요. 그리고 또 스타틴을 쓰기 전에도 마그네슘 결핍 있냐, 비타민 D 결핍 있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나를 꼭 보시고 교정해 주시면은 그렇게 스타틴 인듀스드 마이알지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TG가 높은 것이 하이퍼마그네슘을 유발하는가, 그 기전에 대해서 전 세계 첫 번째로 규명한 논문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그 논문의 의미를 우리는 당뇨병,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아스트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이상지혈증 환자한테서 특히나 마그네슘 결핍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거의 결핍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급하지 않을 때는 식사를 지도함으로써 마그네슘을 결핍을 보충해 주시고, 이 사람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식사와 더불어서 보충제를 드시라고 해서, 처방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드시라고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심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먹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게 하재죠, 하재를 먹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연히 그런 거고, 이제 마그네슘 보충제를 권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